아니야? 자, 그러면 듀르카임 네 번째입니다. 그 사크레, 그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키우느냐? 교육이 키우는 거예요, 교육이.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그 프랑스 북쪽,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북쪽 언덕길에 몽마르트 언덕이 있고요. 그 몽마르트 언덕 위에 그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 성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르사크레교예요. 사크레라는 거는 심지어 하트고, 사크레라는 거는 그 홀리죠, 홀리.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신성한 마음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몽마르트 가서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올라와서 그 사크레교회 성당에 가서 사진 많이 찍고 와요. 이뻐요. 그게 언제 세운 거냐면 바로 1903년대인가 딜카임이 이 종교생활 원칙 이런 거를 연구할 때 세워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신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질적인 욕구에 다 관계되고 돈 많이 벌고 그죠? 잘 살고 뭐 산업사회라는 게 다 비슷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 많이 벌고 귀족들 교회도 갔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물질적인 가치만이 아니고 이렇게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존경이 좀 있었어요. 리스펙트가. 그래서 뭔가 너무 돈 많은 티 내면 오히려 쌍스럽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에도 부자지만 너무 돈 그러고 뭐 돈 많은 얘기하면 사람이 아예 저거 돈은 많은데 저거 쌍놈이야 이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그 소위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뭐 대학 교수들 맨날 돈 벌어 오라고 응? 돈 많다는 얘기 대학 교수가 더 돈 많이 해. 나 주식 투자에 돈 벌었어. 나 투자 뛰어서 돈 많이 벌었어. 뭐. 그러니까 지식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성스러움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런 얘기하면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홍성민 교수가 그래서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나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겠고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학자로서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난 그게 당당하고 내 스스로가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의 학자의 모습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지도 몰라요. 왜냐면 요즘은 교수들도 뭐 산업체와 연결시켜서 돈도 많이 벌고 특히 공대 교수들 왜 창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건 좀 빈당한 얘기인데 이 소위 이 사회를 이루어내는 이런 비계약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비계약적인 요소, 유기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분업화된 사회가 될수록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 아니에요? 분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익명성의 사회고 다 계약적인 사회고 물질적인 사회로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중세 때 가졌던 동업조합, 그냥 길드라고 하는 것이 일과 일로 만났지만 그 안에서 뭔가 서로에 대한 집단의식이 있고 감정이입이 되고 그다음 가끔 모여서 같이 노래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해서 뭔가 공통의식, 집합의식을 가졌다.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책은 원시 사회를 분석하면서 종교라는 기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신성함이 깨졌을 때 어떻게 사회적인 질서가 깨지고 신성함이 유지되면 어떻게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 나온 책이 뭐냐면 뭐예요? 그 도덕에 관련된 그 주로 이제 강연 모음집이 많아요. 강연 모음집. 그러니까 그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듀르카임이 말년에 주로 강연했던 강연 모음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아마 번역이 안 될 거라고 있는데 듀르카임은 주로 이런 사회학적이거나 인류학적인 분석을 자신이 본 적 쓰고 이 교육에 관련된 축은 거의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년에 그 교육과 사회라고 하는 그 과목을 만들어서 그 강연을 꽤 오래 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성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성을 만들었었어요. 누가? 교회가. 근데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교육 체계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성이라는 건 뭐야? 그런 지식과 사상의 전달뿐만 아니고 감성, 정서, 태도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육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그 교육의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듀르카임이 얘기하는 게 보면 뭐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학 교육이라는 게 어떤데 오늘날의 그런 인문학 교육을 그대로 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인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엘리트나 지식인 교육과 대중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듀르카임한테는 지식인 교육이나 엘리트 교육하고 대중교육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교육이나
엘리트 교육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감성 교육이 정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시기가 프랑스의 삼공화정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비약적으로 산업 발전이 되고 프랑스가 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엘리트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 제도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프랑스의 거의 지금 작동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콜 시스템과 유니버시티 시스템은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이 듀리카임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죠. 다시 요약하면 듀리카임의 생각은 사회가 점점 유기적인 사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오히려 물질적인 사회가 된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사회적인 비계약적인 요소들을 사람들이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예를 들면 감정교육, 정서교육, 또 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성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건 그 신성함을 만들어주고 그 신성함을 유포시키고 그리고 그 신성함을 어기는 사람을 벌 주는 게 국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리카임의 국가론을 나는 문화적 국가론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국가론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헤겔한테 국가는 뭐예요? 인륜적인 총체. 막스한테 국가는 자본가들을 이해관계를 북돋아주는 대리기구. 또꾸빌한테 국가는 뭐예요? 또꾸빌한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다수의 형태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러나 현실의 국가는 관료적인 사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위축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듀리카임이 얘기하는 이 국가 신성함, 국가 역할, 교육,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듀리카임 쪽이죠. 또꾸빌한테 온 거예요. 왜냐하면 또꾸빌이 뭐라 그랬어요? 국가가 너무 비대해지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왜소해지니까 다수에 대비해서 개인이 굉장히 고독하고 심지어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놈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실. 나는 듀리카임과 또꾸빌의 상관관계를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래서 듀리카임한테는 아주 그 해결책이 나타난 거예요. 또꾸빌이 제기했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어떻게 하면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을 회복시킬까? 여기 국가 기능이 보면 이 책에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표상을 만들어내고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320페이지. 국가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사회적인 행위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권위가 도전받지 않는 특징이다. 국가 개입의 행위의 목표는 사회의 특별한 기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협력을 강요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다양한 기관들은 각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여 행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나는 이런 걸 무슨 문화국가, 상징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버한테 국가는 뭐예요? 발전국가, 우리나라의 발전국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막스와 베버를 통해서 그 국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요. 개국국가론, 우리나라의 이승만 정권을 얘기했던 소위 함자 알라비 썼던 과대성장 국가론, 이건 이제 소위 막시즘의 틀에서 우리나라의 이승만 정권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베버가 얘기했던 전통과 근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발전국가, 디벨로핑 스테이트 모델이 박정희 시대 때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썼던 사회적인 공감과 담론 국가라는 논문을 하나 썼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회적인 공감과 담론 국가. 그게 사실은 듀리카임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신성함, 비계약적인 요소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듀리카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탈감정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듀리카임이 살았던 시대를 감정 사회라고 한다면 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인데 이걸 탈이라고 썼는데 감정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중세 때 교회가 20세기 초에는 학교가, 근데 지금은 맥도날드가 사람들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일 파티하고 사람들의 감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생일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일 파티 요즘 어디서 해요? 생일 태어나는 것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생일 파티도 맥도날드에서요. 죽을 때 어디서 죽어요? 다 대기업이 만드는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잖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즐거움과 죽었다고 하는 슬픔에 대한 그 신성함이 과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성스럽게 느껴졌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어디나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화되고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별로 신성함을 못 느껴. 태어나고 죽고의 문제도 신성함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뭘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노동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무슨 신성함을 느끼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신성함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상업자본주의에서.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듀리캄이 얘기하는 국가의 역할, 어떤 신성함을 유지하는 것과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신성함이 기계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이렇게 조작되고 있는가, 이걸 비교해 보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